안녕하십니까. 1월 18일 금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일행이 워싱턴에 도착해 2박 3일 미국 방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내일은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 친서를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내일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이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것으로 잠정 결정됐다고 전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직 사법부 소장의 검찰 소환 조사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성폭행 혐의를 받는 조재범 전 코치에 대한 첫 구치소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조 전 코치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빙상계 비리의 윗선으로 지목되고 있는 전명규 교수는 한국체대가 연구년 자격을 취소했습니다. 투기 의혹에 휩싸인 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관련된 언론사, 건설사와 함께 검찰 수사를 받고 진실을 밝히자고 제안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의 조치가 셀프 면죄부라며 상임위를 소집해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카카오 카풀에 반대해 연일 투쟁을 이어가던 택시단체들이 카풀 갈등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참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투쟁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혀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알츠하이머에 걸렸다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경호까지 받으며 골프 여행을 즐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을 핑계로 재판을 거부한 전 씨에게 국민 세금으로 경호까지 해줘야 하는지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선수였던 박정태 씨가 술에 취해 시내버스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박 씨는 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도 드러나 음주운전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조율하기 위해 워싱턴을 찾아 2박 3일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김 부위원장 일행은 북미 관계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수도 워싱턴을 직접 방문한 고위 관리라는 기록을 남기게 됐는데요. 고위급 회담에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을 통해 북미 2차 정상회담이 확정될지 관심입니다. 워싱턴 김희준 특파원과 LA 김기봉 특파원이 이어서 보도합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징검다리를 놓기 위해 7개월여 만에 워싱턴을 찾은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철통경호 속에 미국 측이 준비한 의전 차량에 올라타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여장을 푼 곳은 워싱턴의 중심과 듀퐁 서클 호텔, 백악관과 국무부에서 2-3km 거리밖에 되지 않는 곳입니다. 일단 휴식을 취한 김 부위원장은 방미 이틀째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만나 고위급 회담을 벌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일정과 장소 등의 세부 사항 협의가 최우선 의제입니다. 또 북미 간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둘러싼 이견 조율에 나서면서 교착 국면의 돌파구를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예방하는 일정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며 두 정상 간 메신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새해를 전후해 벌써 세 번째 오가는 친서입니다. 미국이 북측에 2차 정상회담 장소의 선택을 일임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 위원장의 결단이 담겨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모든 일정이 순조롭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2차 북미 정상회담 계획을 공식 발표할 가능성이 나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다음 달 베트남에서 열릴 것이란 관측들이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통해 확인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지난해 5월 말 1차 방미 때 트럼프 대통령의 환대를 받았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이번 2차 방문에서는 이동 경로가 한층 업그레이드됐습니다. 뉴욕을 통해 입국해 육로로 이동했던 당시와 달리 이번엔 수도 워싱턴 덜레스 공항으로 직접 들어왔습니다. 항공편 역시 중국 국적기가 아닌 미국 국적기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입니다. 베이징 서우드 공항에서 탑승 직전 보안 검색을 놓고 작은 마찰을 빚기도 했지만 도착 이후 일정은 순조로웠습니다. 스티브 비건 대북 특별대표의 영접을 받으며
별도 입국 심사 없이 미국 정부가 제공한 차편으로 공항을 빠져나가 워싱턴 시내 호텔에 여장을 풀었습니다. 북한 고위급 인사가 워싱턴에서 묵는 것은 지난 2000년 조명록 당시 제1부위원장 이후 19년 만입니다. 미 정부가 오랜 관례를 깨고 김 부위원장의 워싱턴 직행을 허용한 것은 적극적인 대화 의지의 반영으로 해석됩니다. 북한 입장에서도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가 있는 뉴욕을 거치지 않고 워싱턴으로 직행한 것은 미국에 상응하는 대화 의지로 보여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의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LA에서 YTN 김기봉입니다.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 일행에 앞서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미국을 찾아가 한미 정보라인 간 사전 접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내일 북미 고위급 회담이나 트럼프 대통령 면담 직후에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구체적인 일정이 발표될 것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지난주 미국 워싱턴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 원장은 지나 헤스펠 미 중앙정보국장 등과 만나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미와 관련한 진행 상황을 공유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시기와 장소 등의 일정도 우리 정부에 공유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여권 관계자는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것으로 잠정 결정됐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일정을 포함해 가장 중요한 내용이 고위급 회담 직후나 트럼프 대통령 면담 직후인 우리 시각 토요일에 공개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나온다면 청와대도 관련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2차 북미 회담의 의제는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문에서 추상적 수준에 머물렀던 4개의 기둥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제재 완화를 포함한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과 종전선언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대륙간 탄도미사일 반출 등 비핵화 방안, 유해 수습 등이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북한은 결국 국제제재의 해제를 위해서는 보다 분명한 비핵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다음에 나는 미국 측에서도 또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독려할 수 있는 뭔가 상응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발표되면 우리 정부는 본격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기를 고민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주에 열린 3.1절 준비회의에서 지난해 9월 평양 공동선언 내용인 남북 공동기념행사에 관해 논의했지만 김 위원장의 참석을 가정하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당시 사법행정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양 전 대법원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김앤장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문건과 지시가 적힌 이규진 부장판사의 업무 수첩 등 물증을 통해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조성호, 김잔디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선 최초로 영장실질심사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 등에 개입하고 판사들을 사찰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입니다. 구체적인 혐의 사실은 40개가 넘고 영장 청구서도 260쪽에 이릅니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관련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였다며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 지시와 방침을 따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미 구속돼 재판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징용재판에서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측을 직접 만나는 등 재판 지연 논의를 주도했다는 진술과 자료도 확보돼 구속수사가 불가피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3차례에 걸친 피의자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36시간 넘게 검찰 질문과 자신의 진술 내용을 검토하면서 영장심사와 재판에 대비해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양 전 대법원장, 임 전 차장과의 공모관계를 보완했다며 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다만 함께 영장 심사를 받았던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았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구속 수사를 받게 될지는 다음 주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물증으로 우선 꼽히는 건 김앤장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문건들입니다. 검찰은 여기에서 양 전 대법원장과 김앤장 측의 독대 사실과 재판 정보 유출 의혹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김앤장 변호사 역시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검찰에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이후 검찰 조사에서 김앤장 측을 따로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상황은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물증은 이규진 부장판사의 업무 수첩입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부터 3년 동안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에서 일하면서 법원 행정처 실장회의와 양 전 대법원장 독대 지시 등을 모두 3권의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 관련 사항은 한자로 큰 대자를 써가며 정리했는데 검찰은 수첩에서 헌법재판소 기밀 유출 등이 양 전 원장에게 직접 보고된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비판 성향의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검토하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 역시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주요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문건에 서명하면서 실제 불이익을 줄지 결정하는 칸에는 직접 부의 표시를 남겼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가운데 검찰은 확보한 물증들을 바탕으로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YTN 김잔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목포 부동산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단,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와 배후로 추정되는 건설사도 함께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는데요.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손 의원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이른바 셀프 면죄부를 줬다며 진상규명팀까지 꾸렸습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민주당이 손 의원을 얻고 국민을 잃었다며 손탐대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의 매시간 SNS에 글을 올리며 의혹을 반박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 자신에 대한 악랄한 인격 말살이 벌어지고 있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자고 제안했습니다. 단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와 배후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건설사 등이 모두 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목포에서 제가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은 이들이 저한테 요만한 먼지거리도 하나 찾지 못할 겁니다. 의원직도 걸고요. 제 전 재산을 건다고요. 근데 왜 저를 안 믿죠? 그러면서 고교 동창인 김정숙 여사의 도움으로 민주당에 입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입당 후 언론 기사가 난 뒤에야 연락이 됐다며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손혜원 의원의 해명을 수용하고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기로 한 민주당 지도부는 봐주기 논란 차단에 주력했습니다. 투기를 목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한 건 아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야당은 더욱 공세에 고삐를 쥐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TF까지 구성해 손혜원 의원의 미공개 정보 사전 유출과 현행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필요하다면 고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민주당의 셀프 면죄부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초선 의원의 영향력을 훨씬 초월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최소한의 문체의 간사 사퇴조차도 없는 이런 여당의 조치를 보면서 손혜원 의원이 정말 힘이 센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바른미래당은 손 의원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민주당은 손 의원을 얻고 국민을 잃었다며 손탐대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당에서도 본인이 해명을 했으니까 결정을 보류한다. 국민은 현명합니다. 당에서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청와대를 지켜볼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손혜원 의원이 사들인 건물 주변 사업에 이른바 쪽지 예산 60억 원이 책정됐다는 한국당 송원석 의원의 주장까지 제기됐는데 목포가 지역구인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자신이 힘써 편성한 예산으로 손 의원과 무관하다고 대신 반박했습니다.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서영교 의원은 당직에서 물러난 반면 손혜원 의원에게는 민주당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손 의원에게 야당의 집중 포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다음 주에 대구를 찾습니다. 황 전 총리가 본격적으로 당권 행보를 시작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오세훈 전 시장을 포함한 다른 당권 주자들은 수도권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조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계파와 관계없이 모든 분들, 가급적 모든 분들, 많은 분들과 만나서 소통하고 함께 일하도록 그렇게 할 각오로 정치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가급적 많은 분들을 만나겠다. 자유한국당에 입당하며 밝힌 각오대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광폭 행보를 시작합니다. 보수 텃밭 대구 경북이 시작입니다. 월요일 오전 대구에서 열리는 한국당 여성정치 아카데미에 참석해 당원들을 만나고 오후에는 부산에서 역시 지역 관계자들과 접촉합니다. 이튿날에는 대전과 충청권을 방문합니다.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전당대회를 앞두고 집토끼부터 챙기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당권 행보를 시작했다는 평가인데 황교안 전 총리는 YTN과의 통화에서 지역에 있는 당원과 만날 기회가 없어 인사하고 이야기를 듣겠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유력 주자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수도권 표심 잡기에 힘을 쏟았습니다. 본인이 2020년 총선의 적임자라며 중도 보수를 잡아야 총선 승리가 가능하다며 황교안 전 총리를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최근에 입당한 전 총리 계시잖아요. 아마 그분보다는 제가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수도권에서 지면 총선 지는 거예요. 수도권에서 이겨야 과반수 되는 거예요. 전당대회 출마를 저울질하는 당권 주자들 심재철과 정우택, 김진태 의원 등도 저마다 자신이 총선 승리를 이끌 리더라고 군부를 짚었습니다. 내년에 총선을 승리를 담보할 수 있는 사람, 또 이번에 우리 당을 확실하게 재건시킬 수 있는 사람, 그런 후보 확실하게 밀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홍준표 전 대표도 물밑 작업에 한창인데 최근 측근과 만난 자리에서 장수는 전장을 가리지 않는다며 출마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새몰이에 한창인 황 전 총리에 대해서도 탄핵 프레임과 군 미필 부분을 공략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로 침박당 안 된다. 네네. 도로 탄핵당 안 된다. 도로 병력 비리당 안 된다. 대선 예비 경선으로 불리는 다음 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본인의 강점은 살리고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드는 후보들의 각축전은 벌써 막이 올랐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오늘 오전 성폭행 의혹을 받는 조재범 전 코치에 대한 첫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성폭행 혐의 조사와 진행 중인 상습 폭행 혐의 재판에도 큰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기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 특별수사팀 수사관 2명이 탄 흰색 승합차가 구치소로 들어갑니다. 조재범 씨 혐의 입증할 만한 증거 확보하셨어요? 조재범 전 코치 변호인의 차량도 잇따라 들어갑니다. 성폭행 혐의를 받는 조종 코치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를 위해서입니다. 특별수사팀은 오후 1시부터 조종 코치의 변호인이 입회한 가운데 4시간 동안 피의자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조종 코치가 지난해 상습 폭행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수원구치소에서 이뤄졌습니다. 지난해 12월 심석희 선수가 조종 코치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지 한 달 만입니다. 특별수사팀은 첫 조사인 만큼 혐의 사실에 대한 피의자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압수한 휴대전화 등에서 복원한 대화 내용과 심 선수의 고소장, 그리고 현장 조사 결과를 증거로 조정 코치를 추궁했습니다. 조정 코치 측은 이번 조사에서도 성폭행 혐의 전부를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조정 코치의 상습 폭행 혐의 재판에도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폭행과의 연관성이 입증될 경우 혐의와 구형량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오는 23일 열리는 재판의 공소장 변경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우선 조정 코치의 진술 내용을 분석한 뒤 추가 피의자 조사와 참고인 조사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네, 체육계는 뒤늦게 성폭력 근절 대책과 쇄신안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습니다.
조재범 코치의 폭행과 성폭행 사건을 무마하려 한 전명규 교수가 몸담은 한체대도 긴급 교수회의를 열었는데 당사자의 해명 없는 대책이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긴급 교수회의를 소집한 한국체육대학교. 빙상부와 관련된 문제의 배우로 지목되는 전명규 교수 징계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했습니다. 우선 오늘 3월부터 1년 동안 확정된 전 교수의 연구년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조재범 전 코치의 폭행 후 전 교수가 심석희 선수의 기자회견을 무마하려 했다는 정황에 대한 최종 징계는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학교의 명예를 심취했다든가 그럴 경우는 취소할 수 있는 그 규정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은 일단 교수들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제 조만간에 그 우리 규정에 따라서 네. 이 취소 조치를 좀 취하려고 있어요. 하지만 당사자인 전명규 교수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행방이 묘연해 그 어떤 해명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관심이 쏠렸던 전 교수의 직위해제나 직무정지도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한체대는 성폭력 가해자 퇴출과 범죄 경력이 있는 외부 지도자의 교내 시설 활용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성폭력이 발생한 운동부는 선발 인원을 감축하고 폐지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빙상부는 2020학년도부터 선발 인원을 감축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지도자의 비위로 발생한 문제의 책임을 학생들에게 떠넘긴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면서 빙상연맹과 체육회, 문체부와 마찬가지로 뻔한 쇄신안이라는 질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택시단체들이 카풀 갈등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카풀 문제가 불거진 지 넉 달 만에서야 대화의 장이 만들어진 건데요.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택시 4개 단체 비상대책위원회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타협 기구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카카오가 카풀 시범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지 나흘 만입니다. 카풀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 참여와 관련하여 더 이상 사회적 갈등을 방치할 수 없다는 대승적 결단 아래 참여를 결정하였다. 대타협 기구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택시업계의 결단을 높게 평가한다며 환영했습니다. 다음 주에 기구 출범식을 열고 카풀 갈등 해결을 위한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만났고 대화를 했고 또 택시 쪽에서도 사회적 타협 기구에 참여해서 대화를 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인 입장을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타협 기구엔 정부 여당과 택시업계, 카풀 서비스 업체가 참여합니다. 앞으로 카풀 문제를 비롯해 완전 월급제 도입 등 택시업계 활성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하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택시업계가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 대타협 기구에 참여를 결정했지만 카풀 서비스 허용을 논의하는 순간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만약 카풀 개방을 전제로 운영될 시 어렵게 마련된 대회장이 자초될 수 있으며 택시업계는 카풀 서비스를 막기 위해 대화와 투쟁을 병행할 방침입니다. 택시단체 참여 결정으로 우여곡절 끝에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출범했지만 여전히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아 넘어야 할 장애물은 많아 보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오늘 올해 첫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놓고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논쟁을 벌였는데요. 지난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책임을 지라며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동계 근로자위원 요구로 열린 올해 첫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이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노동계나 지금 현재 있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이런 청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들 자체를 이 정도로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과연 현 정부의 몫인가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현장에 그 소상공인들이 거리로 나오고 소상공인 영세 기업에서 근무하는 그 보호받아야 될 근로자들은 오히려 일자리를 잃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올해 적용하고 있는
최저임금 10.9% 인상 결정이 잘못됐다며 유장수 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책임을 지고 동반 사퇴도 좋습니다. 이 위원장 중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러나 유 위원장은 사퇴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그대로 이렇게 무책임하게 나는 것은 이건 저는 덕보다 실이 많다는 판단이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에게 맡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첫 회의부터 날카롭게 대립하면서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난항을 예고했습니다. YTN 김장합니다. 알츠하이머로 투병 중이라 재판에 나올 수 없다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최근 경찰 경호까지 받으며 골프 여행을 즐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연 전두환 씨에게 나랏돈으로 경호받을 자격이 있는지 논란이 뜨겁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한 골프장 입구가 굳게 닫혀 있습니다. 36홀 규모의 골프장으로 겨울을 맞아 휴장 중인데 지난달 6일 이곳에 전두환 씨가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알츠하이머 병에 걸렸다는 전두환 씨는 종일 골프를 치고 점수 계산까지 스스로 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저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전두환 씨가 움직이자 평소 경호를 담당하는 경찰관 4명도 차량 2대에 나눠 골프장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근접 경호를 하고 있는 만큼 경호 대상이 움직이면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거셉니다. 전두환 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사실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병을 핑계로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전 씨를 경찰이 차량까지 동원해 경호하며 골프장까지 따라갔어야 하는 겁니다. 앞서 경찰은 일단 올해 안에 전두환 씨와 노태우 씨의 경호 인력을 제외한 경비 인력을 모두 철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호 인력 5명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로 규정돼 있어 법률 개정 없이는 줄일 수 없습니다. 전두환 씨의 경호 경찰관과 경호 시설 등에는 해마다 2억 원이 넘는 나랏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씨의 예우를 박탈하는 내용으로 이미 발의된 법 개정안을 국회가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의 간판 스타였던 박정태 씨가 술에 취해 버스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야구를 가르쳐온 그간의 재능 기부 활동도 빛이 발하게 됐습니다. 차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가 건널목에 서 있는 차 때문에 멈춰섭니다. 경적을 울리자 앞차 운전석에서 내리는 남성.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의 간판 스타였던 박정태 씨입니다. 차를 앞으로 이동시킨 박 씨는 버스기사와 언쟁을 벌이다가 올라탑니다. 잠시 뒤 박 씨는 달리는 버스의 핸들을 여러 차례 꺾어버립니다. 흔들리는 버스의 놀란 승객이 박 씨를 막아서고 나서야 난동은 끝이 납니다. 박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박정태 씨의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3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10m가량 차량을 직접 운전해 이동시키면서 음주운전 혐의까지 추가됐습니다. 박 씨는 차 안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활하게 있어야 하니까 또 깜깜하면서 술을 빼주는데 안 빼주면 이러면서 서로. 박 씨는 선수 시절 골든글러브를 5차례 받는 등 뛰어난 실력과 승부 근성으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청소년 야구단을 운영하며 재능 기부 활동에도 열심이었지만 이번 사건으로 빛이 발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박 씨를 조만간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세종 지역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 오류로 빚어진 혼란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학부모 항의가 이어지자 교육청에서 법률적 검토를 받겠다며 최종 발표를 또 연기했는데 이 과정에서 충돌까지 일어났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세종시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 결과 발표가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배정 오류 사태 뒤 재배정이 이루어졌지만
일부 학부모들의 항의 뒤에 나온 교육청의 대책이 문제였습니다. 교육청이 배정된 학교가 바뀐 195명에게 처음 통보된 학교로도 갈 수 있도록 해 7개 학교에서 정원 미달 사태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다른 학부모들이 내신 성적에 불리한 환경이 됐다며 항의했고 교육청은 배정 오류 사태 일주일이 지나서야 법률적 검토를 결정했습니다. 위법성 여부를 계속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보다 더 심도 있는 법적 검토가 필요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항의 과정에서 일부 학부모들은 재배정 결과를 당장 수용하라며 교육감을 막아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며 충돌까지 발생했습니다. 또다시 최종 배정 결과 발표가 미뤄지면서 오는 22일로 예정됐던 예비 소집일도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신입생 배정 오류 사태 뒤 교육청은 학부모들의 항의에 따른 대책만 뒤늦게 내놓고 있습니다. 교육행정의 원칙이 무시됐고 결국 혼란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사숙고하고 충분히 논의를 거친 다음에 그 후순위 절차가 이루어졌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과정에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2차, 3차 계속 이렇게 파장이 생기는 거고. 세종시 교육청은 다음 주에 나올 법적 검토 결과를 무조건 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입생 배정 오류로 없어도 될 혼란이 빚어지면서 세종시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어린 나이에 일본에 끌려가 노동 착취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전범 기업인 후지코시가 최대 1억 원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 승소에 이어 2심에서도 재판부가 일본 측의 책임을 인정한 건데요. 하지만 실제 배상이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88살 최희순 할머니는 지난 1945년 일본 도야마에 있는 후지코시 공장에 끌려갔습니다. 당시 13살이던 최 할머니는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하루 10시간 넘게 비행기 부품을 만들었습니다. 끼니도 제대로 못 챙기고 쏟아지는 졸음을 참으며 일하다 몸을 다치는 일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최 할머니처럼 어린 나이에 후지코시 공장에 끌려간 것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1000명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최 할머니와 유족 27명이 항소심에서 또 한 번 승소했습니다. 지난 2014년 피해자들에게 각각 8천만 원에서 1억 원에 이르는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나온 지 4년 만입니다. 오랜 시간 재판이 지연된 이면에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강제징용 재판 개입 의혹이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2012년 대법원 판결의 확정을 미루는 동안 관련 소송들이 잇따라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재판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단지 그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들에도 많은 파급 효과가 있었고 사건 결과를 보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단은 늦게나마 역사를 바로잡는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후지코시 측이 협상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후지코시가 상고를 하여서 이 판결의 확정을 늦추기보다는 오히려 피해자들과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한 대승적 해결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를 희망합니다. 지난 9일 전범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신일철주금에 대한 자산 압류가 집행된 가운데 후지코시 등 다른 일본 기업들이 피해자들과 협상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자산 압류에 들어간 신일철주금 외에 강제징용 관련 배상 판결에 버티고 있는 일본 기업이 바로 미쓰비시 중공업입니다. 피해자들은 3일절 전까지 배상 문제 협의에 나서라고 미쓰비시 측에 요청서를 전달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제강점기 미쓰비시 중공업 공장에서 일한 강제징용과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일본 시민단체 회원들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매주 한 번 열리는 집회로 이번이 무려 454번째입니다. 국제조약, ILO条約に反する強制連行、競争労働であったということをはっきりと裁判で認めているわけですね. 회원들은 지난 연말 우리 대법원이 내린 배상 판결과 관련해
피해자들과 협의하는 자리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에서는 담당 과장 등 2명이 나와 이들과 면담한 뒤 국내 변호인 명의로 된 요청서를 받아갔습니다. 변호인 측은 요청서에서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오는 3월 1일 전까지 답을 달라고 시한을 못 박았습니다. 誠ある回答を求めなければ強制執行に踏み切ることも考えるという要請の内容でありました。 지난해 11월 우리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6명과 근로정신대 피해자 등 5명에게 미쓰비시 중공업이 최소 8천만 원에서 최대 1억 5천만 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그러나 일본 정부와 상의에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입장만 밝힌 뒤 묵묵부답입니다. きちっと話し合いに応じるという結果を出すように私たちは願っている。 미쓰비시 중공업이 배상 판결을 받고도 꿈쩍도 안 하기는 큰 길을 사이에 두고 마주한 신일철주금과 마찬가지. 다만 신일철주금은 협의 요청을 위해 방문한 피해자 측을 2번이나 문전박대했지만 미쓰비시 중공업은 직원이 직접 나와 면담하고 요청서를 받아간 점은 다릅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미쓰비시 중공업이 피해자 측과 협상 테이블에 앉느냐 마느냐입니다. 3월 1일까지 40일 정도 남은 기간에 어떤 응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오늘 놓치면 아쉬운 뉴스 그리고 챙겨볼 만한 뉴스 몇 가지 정리했습니다. 먼저 대구 평화의 소녀상에 낙서를 한 범인이 잡혔다는 소식입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소녀상을 훼손한 혐의로 56살 A씨를 붙잡았는데요. A씨는 지난 11일 대구 228 기념공원 앞에 있는 소녀상의 이마에 유성 매직으로 보시는 것처럼 뇌산, 또 산자 등 글자를 적었습니다. A씨는 소녀상 앞에 꽃과 쓰레기가 많은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낙서를 했다며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이유를 댔는데요. 시민기금으로 만들어진 이 소녀상처럼 공공적 성격의 조형물을 훼손하면 경범죄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낙서는 모두 지워진 상태라고 합니다. 입대를 약속했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을 일으키고 입국도 금지됐던 가수 유승준이 12년 만에 국내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유승준은 오늘 낮 멜론과 네이버 뮤직 등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 미니 앨범 어나더 데이를 공개했는데요. 이번 신곡을 통해 지난날을 되돌리고 다시 사랑받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해 11월 국내 복귀를 시도했다가 비난 여론에 무산됐고 이번 앨범도 대형 유통사들이 선뜻 나서지 않아서 소규모 회사가 유통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양유업이 최근 곰팡이가 발견된 어린이 주스 아이꼬야 제품을 판매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남양유업은 조사 결과 특수종이로 만들어진 포장재가 배송과 운송 과정에서 파손돼 제품이 공기와 접촉하는 현상이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용기의 안전성이 보완되기 전까진 판매를 중단하고 보관 중인 제품도 전량 폐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양유업 이광범 대표는 아기가 먹는 제품의 품질 문제로 소비자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 비무장화 조치가 이루어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에 처음으로 한국군 여군이 선발됐습니다. 금녀의 벽을 깬 주인공은 26살 성유진 중사인데요. 성 중사는 지난해 12월 여군 최초로 JSA 한국군 경비대대원으로 선발돼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군에서는 그동안 JSA에 여군이 배치된 적이 있었지만 한국군 여군대원이 선발된 건 1952년 JSA 대대 창설 이후 처음입니다. 올겨울 마지막으로 눈을 본 게 언제인가 싶습니다. 서울은 첫눈 이후 50일이 넘도록 눈 소식이 없는데요. 한반도 상공기온이 예년보다 높게 유지되면서 눈 대신 미세먼지를 부르고 있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겨울을 일주일가량 앞둔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도심은 새하얀 눈세상으로 변했습니다. 겨울 시작을 알리는 첫눈이었습니다. 적설량은 무려 8.8cm, 첫눈 관측 사상 가장 많은 양으로
이번 겨울 대설의 예고편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겨울로 들어서자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서울은 지난달 12월, 13일과 16일 단 2차례의 눈이 내렸는데 총 적설량은 2.1cm로 12월 평년 적설량의 28.8%에 그쳤습니다. 최근 10년 내 기록으로는 2016년에 이어 두 번째로 적은 양입니다. 새해 들어서는 한 차례도 눈이 내리지 않았는데 현재 예보대로라면 이달 말까지 눈이 내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지난달 중순 이후 50일 가까이 눈다운 눈이 없는 셈입니다. 겨울철에 우리나라에 눈이 내리기 위해서는 대륙고기압의 힘이 중요한데요. 최근에는 우리나라 부근 상공의 기온이 평년보다 비교적 높게 형성되면서 하층에 위치한 차가운 대륙고기압의 발달을 지원해줄 수 있는 힘이 약했기 때문에 눈이 내린 날이 적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져도 반짝 한파로 그치면서 눈구름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추위가 힘을 쓰지 못하는 날씨는 미세먼지를 불러왔고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대란의 원인이 됐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온화한 날씨에 대기 정체와 중국발 스모그 영향으로 공기질이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강도는 지난번보다 약하겠지만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경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김용균 씨와 서울 구의역에서 숨진 김모 군을 추모하며 행진에 나섰습니다. 청와대로 행진하는 천인의 김용균들은 오늘 구의역 4번 출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죽음의 비정규직 외주화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청와대 사랑채에서 내일 오전까지 1박 2일 노숙 농성을 벌일 예정입니다. 삼성의 노조 와해 공작에 개입한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경찰 간부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전직 경찰청 정보국 경찰관 김모 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앞서 김 씨 측은 구속기간이 거의 끝나간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남편인 필립 공이 현지 시각 17일 오후 왕실 별장이 있는 노퍼카운트의 샌드링엄 하우스 인근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AFP 통신은 필립 공이 탄 랜드로버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났지만 올해 98살인 필립 공과 다른 차량 탑승자 모두 별다른 부상이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필립 공과 상대 운전자 모두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뉴스나이트가 전해드리는 생활의 팁 알아요 시간입니다. 요즘 유기동물 안락사 사건으로 동물 학대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관련법도 강화됩니다. 앞으로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특히 자기 능력을 넘어서 지나치게 많은 동물을 기르는 이른바 애니멀 홀딩도 동물 학대 범죄에 포함되게 됩니다. 안타까운 사건이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동물 보호에 대한 의식이 조금 더 성숙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설이 다가오면서 귀성길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리운 고향에 가는 거는 좋지만 주차 공간으로 인해 불편 겪으신 적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설 기간 전북에서 지역 847개 공영주차장과 학교 운동장을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4만 5천여 대가 주차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하는데요. 또 군산 근대미술관 등 다양한 전시나 체험 행사가 열릴 계획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네, 어제는 태백산의 눈꽃 축제 소식 전해드렸죠. 오늘은 안동의 암산 얼음 축제 소식 알려드립니다. 암산 유원지 미천 일대에서 내일부터 9일 동안 열립니다. 얼음 썰매 타기, 또 빙어 낚시 등을 즐길 수 있고요. 가족 단위로 썰매 끌기 대회와 윷놀이 대회도 진행된다고 하니까 겨울방학 맞은 아이들과 함께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강원 하천군에서는 지역 출신 모든 대학생에게 4년 동안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자녀에게 지원하는 건 하천군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3년 이상 학생의 부모나 실질 부양 보호자가 하천군에 실제로 거주하는 게 조건이라고 하네요. 네, 그런가 하면 올해부터 전북 진안군에서는 결혼을 하면 5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조건은 결혼 전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둔 미혼 남성이나 여성이 결혼 후에도 계속 진안군에 살아야 하는 건데요. 첫 해는 100만 원, 1년 뒤에는 200만 원을 주는 등 3차례에 걸려서 50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셔서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포털 사이트 네이버가 운영하는 인공지능 통번역 서비스 파파고에 높임말 번역 기능이 추가됩니다.
높임말 체계가 있는 우리말의 특성을 고려해서 높임말 서비스를 추가했다고 하는데요. 예의 바른 톤 번역 서비스 저도 이용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알아요였습니다. 이게 국민기업 KT입니까? 국민기업 KT를 이끌어가는 회장님이세요? 그렇게 없으세요? 있으세요? 네, 그게 참 기가 찹니다. 이 전화국사를 437곳이었는데요. 403개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그 403개에서 397개로 줄인 분이 지금 황 회장님이십니다. 지사 지점의 경우에는 이게 통신구나 맨홀, 전신주, 통신설비 관리하는 데입니다. 황창규 회장님이 182개로 줄였습니다. 많이 줄인 거죠. 자, 구조조정도 심각하게 했어요. 우리 황창규 회장은 취임 3개월 만에 8,300명 했습니다. 주로 시설 유지 보존하는 쪽만 잘랐습니다. 그래서 통신설비 관리 인력은 전부 외주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땜질 처방하잖아요. 통신시설을 지사별로 보면요, 관리하는 인원이 한 30-40명 됐습니다. 그게 2013년에 한 10여 명으로 줄어요. 회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4-5명으로 또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더 기가 막히는 건요, 회장님 처음 들어오셨을 때 연봉 5억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14년에 5억 받았는데 15년에 12억 받았습니다. 배 뛰었죠? 배도 더 뛰었습니다. 2016년에 24억 됐습니다. 17년에 23억 받았습니다. KT 평균 직원들 인상률이 4%입니다. 근데 회장님은 몇 배 올렸어요? 몇 배? 그리고 사고 납니다. 봉급은 이사에서 결정하는 거라서 그 봉급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저는 단지 경영을 연봉은 내가 마음대로 못한다니까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사에서 결정한다는 이사는 누가 이야기. 고소합니까? 말장난 하시는 게 뭐예요 도대체? 봉급은 제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사에서 결정합니다. 예. 염치가 있으세요? 네, 그게 참 기가 찹니다. 오늘 인터넷 포털을 달군 이름은 김동성이었습니다. 한 교사의 모친 살해 청부 사건과 함께 거론돼서 파문이 일고 있죠. 왕년의 프로야구 스타 박정태 씨의 음주운전과 버스 난동 영상도 충격을 줬습니다. 나이트 포커스에서 함께 짚어봅니다. 잠시 후 10시 50분에 이어집니다.